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얼음 요새라는 별명에 걸맞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영하는 거대 복합 쇼핑몰 체인의 최상위 등급 VVIP 프리미엄 슈퍼마켓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장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1년에 2번 예고 없이 자신의 제국 가장 말단까지 직접 순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고객의 눈이 아니었다. 조명의 조도 신선식품 코너에 온도 직원들의 동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상품 진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지나친 와인 코너의 프로모션 배치 효율성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선이 낭비되고 있었다. 주력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그는 속으로 담당 MD의 경지를 떠올리며 유제품 코너로 막 돌아서는 참이었다. 바로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그의 다리에 부딪혔다. 작은 아이용 쇼핑 카트였다. 그리고 그 카트를 밀던 작은 아이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아이는 끙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권지혁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그의 미간이 본능적으로 좁혀졌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통제된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민준아, 괜찮아.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이의 무릎을 털어주며 연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권지혁은 여자의 사과를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바닥에서 막 일어난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내댓 살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권지혁 자신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서재에 보관된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그의 5살 무렵 사진 속 얼굴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방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놀람 대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그 침착하고 깊은 눈동자까지. 권지혁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얼음 요새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그는 수천억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대적 M&A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끄러운 슈퍼마켓 한복판에서 그는 숨쉬는 법을 잊은 듯 했다. 그때 아이를 일으켜 세운 여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 목소리. 권지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보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탓에 그의 눈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수수한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윤곽은 낯설지 않았다. 한서연. 그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가 순식간에 정보를 검색했다. 5년 전 유진데이터 소속의 촉망받는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그날 밤 권지혁의 기억 속에서 단 하나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그가 유일하게 통제력을 상실했던 그 밤의 여자였다. 5년 전 그날은 그가 가장 신임했던 사촌 형과 재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넘기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평생 마시지 않던 독한 위스키를 몇 잔이나 들이켰다. 그리고 그날 밤 비상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던 한서연과 마주쳤다. 그 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그것을 하룻밤의 실수
혹은 배신자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직후 벌어진 경영권 분쟁 속에서 한서연은 아무런 요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다. 권지혁은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남은 유일한 치부였고 그는 그것을 묻어두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배신자들이 몰락하자 두려워서 도망쳤을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그녀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한서연이 그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긴 5년 전에 그는 지금보다 더 날카로웠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평범한 후드티 차림이 아닌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으니 권지혁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거칠게 울렸다. 한서연은 당황했다. 낯선 남자가 아들의 이름을 묻는 것이 불쾌했지만 방금 전의 사고 때문에 쉽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권민준입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권민준, 그 성씨. 권지혁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의 손목을 붙잡을 뻔한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는 두 사람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단 한순간 아이의 눈과 그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두 사람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권지혁은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한 번만 울렸다. 네, 회장님.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기계적인 목소리. 유진그룹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유일한 수족인 김동욱 비서였다. 김 비서, 지금 즉시 VVIP 프리미엄 강남점 CCTV를 확보해. 10분 전 유제품 코너. 30대 초반의 여성과 4, 5세가량의 남자아이. 아이 이름은 권민준. 그 여자는 5년 전 유진데이터의 한서연일 거다. 한서연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그는 5년 전 그 일을 처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눈이 방금 전 아이가 서 있던 자리를 향했다.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 지난 5년간의 행적 거주지, 직업 모든 것, 그리고 그 아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슈퍼마켓의 배경음악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그 아이의 DNA 샘플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머리카락이든 무엇이든.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권지혁은 통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매장 분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은 채 출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 찼다. 만약 그 끔찍했던 하룻밤의 실수가. 권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얼음 요새라 불리던 남자 권지혁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대신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간 그는 배신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유진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완벽한 통제, 완벽한 계획.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한서연,
그녀는 왜 하필 아들의 성을 권씨로 지었는가? 그것은 도발인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 그 얼굴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녀는 왜 5년 동안 숨어 지냈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그의 영역에 나타났는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권지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유진그룹 산하의 최고 보안팀, 그림자의 팀장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김동욱 비서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른다. 인원 장비 뭐든 필요한 건 전부 투입해. 대상은 2명이다. 여자와 아이. 보호가 될지 감시가 될지는 내일 아침에 결정한다. 전화를 끊은 권지혁은 비상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오늘은 그의 삶에서 가장 긴 밤이 될 터였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운명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유진그룹 본사 70층 회장 집무실은 도시의 불빛이 꺼져가는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삼시 유적 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메리카노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그가 슈퍼마켓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이 기다림은 그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권지혁의 삶은 예측과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권민준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김동욱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티타늄 합금 서류 가방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권지혁의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차례로 거쳐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얇은 폴더 하나를 꺼내 권지혁에게 건넸다. 말씀하신 DNA 샘플입니다.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나오면서 마신 주스병에 묻은 타액을 확보했습니다. 유진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방금 전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지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폴더를 받아들었지만 즉시 열어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류 가방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두꺼운 보고서에 머물렀다. 그리고 한서연은 5년간의 행적, 현재 거주지, 재정 상태 모두 파악했습니다. 요약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가 2번째 보고서를 꺼내려 하자 권지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DNA 결과부터.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무거운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집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권지혁은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가장 마지막 줄에 결론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7%. 권지혁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99.99997%.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얼음 요새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그날 밤의 실수가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권민준, 그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촌형의 배신 태양그룹으로 넘어갈 뻔했던 회사의 명운. 그는 이성을 잃었고 그 공허함을 파고든 것이 한서연의 예상치 못한 위로였는지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충동이었는지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사실과 그로 인해 파생될 변수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인생에 가장 거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한서연. 권지혁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의 눈은 다시 빙점 이하로 차가워져 있었다. 보고해. 김동욱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다. 한서연 씨는 5년 전 퇴사 직후 모든 금융기록과 통신기록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출생 기록은 서울이 아닌 강원도의 작은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 당시에는 부친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1년 후 권민준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성씨는 회장님의 성씨를 따랐습니다. 권지혁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돈을 노렸다면 왜 5년 동안 숨어 지냈지? 왜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었나? 그 점이 이상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현재 한서연 씨는 신림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재정 상태는 최악입니다.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돈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보고서에는 한서연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민준을 업고 시장에서 급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5년 전 유진 데이터에서 가장 빛나던 분석가, 당당하고 총명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로에 절어 세상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한 여자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조여들었다. 이것은 분노였다. 하지만 한서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가 돈을 원했다면 아이를 내세워 그를 협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도망쳤다. 수메어 지내는 이유. 권지혁이 말했다. 단순히 미혼모로서의 삶을 피한 게 아니야. 이건 도피다. 누구에게서 현재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한서연 씨는 지난 3년간 16번 이사했습니다. 모두 보증금 없는 당이 월세방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연락책은 5년 전 유진데이터에서 그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선배 현재는 태양그룹 전략기획실 소속인 이진우 팀장입니다. 태양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태양그룹의 최강민 회장. 5년 전 권지혁의 사촌 형을 매수해 유진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그리고 실패한 이후 지금까지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아온 숙적이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배신을 알게 된 날, 그리고 한서연이 야근을 하던 날.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면 최강민과 자신의 사촌 형이 주고받은 데이터,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그녀는 권지혁이 중얼거렸다. 내게서 도망친 게 아니야. 최강민에게서 도망친 거다. 그렇다면 그녀가 권민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그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을까? 아니면 최후의 보루였을까? 김 비서.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금부터 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 72시간 취소해. 급한 사안은 자네 선에서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진 시큐리티 그림자팀 전원 투입한다. 지금 즉시 한서연과 권민준의 거주지 방향 1km 이내를 완벽하게 통제해. 24시간 밀착 보호다.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다. 권지혁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빌딩 숲 사이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5년 전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모든 데이터 로그를 복원해 그녀가 무엇을 봤는지 알아내야겠다. 동시에 태양그룹 이진우 팀장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필요하다면 그를 내 앞에 데려와. 김동욱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망설이듯 말했다. 어젯밤 저희가 한서연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선이 포착되었습니다. 태양그룹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결사들입니다. 아마도 이진우 팀장을 통해 정보가 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어제 슈퍼마켓에서의 일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권지혁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최강민, 그 늙은 여우가 벌써 눈치를 챈 것인가? 아니면 그저 5년 만에 나타난 한서연을 처리하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들보다 한 발 빨라야 한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김 비서,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권지혁은 어둠이 걷히는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지. 그는 DNA 보고서가 놓인 책상을 돌아보았다. 99.999%.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의 것을, 그의 피를 감히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얼음 요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서울의 거리를 미끄러졌다. 유진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뒤였다. 차가 향하는 곳은 관악구 신림동 서울에서 가장 낡고 복잡한 주거지 중 하나였다. 권지혁은 차량 뒷좌석 완벽하게 방음된 자신만의 이동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동국 비서가 보낸 실시간 데이터가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 떠 있었다. 회장님, 현재 시각 오전 5시 30분. 그림자팀이 대상 거주지 방영 1km 내 주요 지점에 모두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대상 한서연과 대상 권민주는 아직 실내에 있습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은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반지하층의 낡은 현관문을 비추고 있었다. 어젯밤 보고서로 읽었던 최악의 재정 상태라는 글자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축축하고 음습한 시멘트 건물이 훨씬 더 강력하게 현실을 전달했다. 5년간의 세부 보고 지금 브리핑해. 권지혁의 목소리는 차량 엔진 소리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실내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했다. 김 비서는 즉각 태블릿을 조작했다. 한서연 씨는 5년 전 퇴사 후 초기 6개월간은 강원도 상골의 한 민박집에서 은둔했습니다. 권민준 군의 출생 기록도 그곳 보건소입니다. 이후 서울로 상경했으나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스크린 위로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편의점 야간 계산대에서 피곤에 절어주는 한서연의 모습,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형 노트북을 들고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 갓난아기인 민준을 포대기에 업고 새벽 인력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녀는 금융 시스템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 혹은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3년간 6번의 이사를 했으며 모두 보증금이 없는 당이 월세 혹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는 4개월째입니다. 권지혁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진 데이터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던 총명하고 빛나던 분석가였다. 그런 그녀가 지난 5년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최강민 때문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년 전 한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접근했던 프로젝트 파일은 유진태양간 M&A 시뮬레이션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사촌형이었던 권태준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프로젝트입니다. 권지혁은 기억했다. 그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방어 전략 수립이었지만 실상은 권태준이 태양그룹의 회사를 넘기기 위한 핵심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었다. 한서연은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최강민의 비자금 흐름이나 권태준과의 검은 거래 증거 같은 것. 그녀는 똑똑했어. 권지혁이 낮게 중얼거렸다. 증거를 가지고 내게 오거나 검찰로 가지 않았지. 그랬다면 그녀와 아이는 5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거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택했어. 최강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잠적. 바로 그때 김 비서의 이어폰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대상의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림자 팀이 확보한 음성 들어보시겠습니까?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 내부의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이내 피곤하지만 다정한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권민준, 일어나야지. 뚝딱이 어린이집 가야지. 잠시 후 잠이 덜 깬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웅, 엄마 5분만. 안 돼. 엄마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사장님이 또 늦으면.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아들 권민준. 그 아이는 지금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에서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을 깨고 있었다. 아침 먹자. 오늘은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우와, 계란 프라이.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활기를 띠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 어젯밤 슈퍼마켓에서 봤던 자신을 닮은 그 고집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김 비서가 추가 보고를 올렸다. 어린이집은 뚝딱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의 사설 시설입니다.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한서연 씨는 매일 오전 8시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4시에 찾아옵니다. 그 사이 2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뚝딱이 어린이집의 정형사진이 떴다.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곳이었다. 권지혁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분노는 한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냈다. 이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근원을 향한 것이었다. 태양그룹 최강민.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 영감은 감히 내 아들을 이런 구렁텅이에 쳐넣었어. 5년 동안. 회장님, 태양그룹 쪽 차량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젯밤 저희가 파악한 그들입니다. 대상 거주지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권지혁의 눈이 빙결처럼 차가워졌다. 어제 슈퍼마켓에서의 조우가 결국 최강민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다. 혹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서연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움직인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김 비서, 플랜 B로 변경한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아직 접촉하기엔. 저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림자 팀의 지시에 한서연과 아이가 집을 나서는 즉시 태양그룹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용납하지 않는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권지혁은 스크린 속에 낡은 현관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갈 차를 준비해. 가장 평범한 세단으로.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아직 그녀가 어떤 생각을. 내 아들이다. 권지혁이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내 아들이 저런 곳에서 1분 1초라도 더 머무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 잠시 후 반지하 방의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서연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경계심에 가득 찬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5년간 몸에 밴 습관인 듯 했다. 민준이는 노란색 병아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신을 닮은 그 작은 아이는 그러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가자, 민준아. 늦으면 안 돼. 내 엄마.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골목의 다른 쪽 끝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차량이었다. 회장님, 걱정 마. 권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때 한서연과 민준의 뒤쪽에서 청소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나타났다. 동시에 앞쪽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갑자기 골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태양그룹의 승합차는 순식간에 좁은 골목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버렸다. 완벽하게 계산된 우연한 교통체증이었다. 한서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민준의 손을 잡고 서둘러 큰 길로 빠져나갔다. 권지혁은 그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5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지독한 연극의 중심,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권지혁은 한서연과 민준이 사라진 골목길을 모니터를 통해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림자팀의 완벽한 교통통제로 태양그룹의 검은색 승합차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클렉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한서연의 귀에는 닿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지옥 같은 반지하 방을 벗어나 그보다 나을 것 없는 뚝딱이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장님 대상이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욱 비서의 보고가 차량 내부에 낮게 울렸다.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린이집 정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한서연은 민준을 맡기고 다시 생존을 위한 싸움터로 향할 것이다. 그녀가 어린이집을 떠나면 예정대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시는 것은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필요한 일이야. 권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5년간 숨어 다녔어. 내 팀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직접 가야만 해. 그녀가 누구에게서 도망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권지혁의 차는 한서연의 예상 동선에서 2블록 떨어진 한적한 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그가 미리 지정한 장소였다. 아이들이 없는 평일 오전의 낡은 공원.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오전 8시 30분. 한서연이 어린이집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듯 했다. 그녀의 다음 아르바이트 장소일 것이다. 그녀가 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권지혁은 차량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시작됐군. 한서연은 전화를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다급하게 설명하다가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김 비서가 상황을 설명했다. 구청 사회복지과를 사칭한 저희 팀입니다. 민준군의 보육료 지원금에 행정착오가 생겨 오늘 당장 서류를 제작성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인근의 신림 3동 임시주민센터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림 3동 임시주민센터는 물론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인한 장소는 바로 권지혁이 기다리고 있는 이 낡은 공원의 관리 사무소 건물이었다. 한서연은 발을 동동 굴렀다.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 그녀의 빠듯한 삶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는 결국 버스 대신 공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택해 다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후드티 모자를 벗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다.
그는 공원 중앙 고목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몇 분 후 한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공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관리사무소 건물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벤치에 앉아있는 권지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어제 슈퍼마켓에서 봤던 남자였다. 그녀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그를 애써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그 목소리. 어젯밤 꿈에서조차 그녀를 괴롭혔던 5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한서연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자가 일어섰다. 아침 햇살 속에서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행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매 서늘한 기운.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 한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첫 반응은 공포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왜 여기에 어떻게 나를, 슈퍼마켓에서의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했다. 5년 전의 실수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남은 오점을 지우기 위해, 혹은 민준이를 빼앗기 위해. 도망칠 필요 없어. 권지혁이 그녀의 공포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공원 입구 쪽에 배치된 그림자 팀원들이 혹시 모를 그녀의 도주로를 막아섰지만 그들은 평범한 공원 관리인이나 행인처럼 보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도가내든 쥐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서운 용건이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5년 전에 조용히 사라졌듯이 그냥 저희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 권지혁은 그녀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어제 슈퍼마켓에서 본 아이. 이름이 권민준이라고 했지. 한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아들인가? 돌직구였다. 그 어떤 감정도 망설임도 없는 질문.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라고 부정해야 했다. 하지만 저 남자의 눈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녀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나랑 그냥 내버려 두세요.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얇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한서연의 시선이 그 서류로 향했다. 99,997번. 그 숫자를 본 순간 한서연은 지난 5년간 억지로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벤치 위로 주저앉았다. 끝났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비밀 그녀가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낸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다. 왜?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왜 5년 동안 숨었지? 왜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그리고 왜 최강민의 끈앞풀들이 당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지? 마지막 질문.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한서연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격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어젯밤 당신을 미행하던 차량, 태양그룹 소속이었다. 권지혁이 말했다. 당신은 내게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 그렇지.
한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권지혁을 노려보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비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도망친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에게서가 아니야.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터뜨리는 울음이었다. 5년 전 그날 밤, 난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5년 전의 진실을 토해냈다. 권태준 부사장의 지시로 M&A 방어 전략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암호화된 별도의 폴더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그곳에는 태양그룹 최강민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유진그룹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그걸 발견한 다음 날 권태준 부사장이 날 찾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내가 임신한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한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이 말했어요. 권지혁에게 가든 검찰에 가든 입을 여는 순간 너와 내 뱃속의 것은 조용히 사라질 거다. 최강민 회장님은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면 최강민이 우릴 둘 다 죽였을 테니까 민준이를 지켜야 했어요. 내 아들을. 그녀는 권지혁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절박하게 말했다. 민준이를 권씨로 이름 지은 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언젠가 당신이 찾을 수 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제발,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내 아들만은. 권지혁은 주먹을 쥔 채 그녀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한서연을 향하지 않았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 5년 전 자신의 회사를 삼키려 했던 것도 모자라 감히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아들을 5년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늙은 뱀. 최강민. 권지혁은 천천히 한서연 앞에 무릎을 굽혔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한서연은 놀라 울음을 멈췄다. 당신이 도망친 건 내가 아니라 최강민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그보다 더 무서운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 도망칠 필요 없어. 그가 일어섰다. 오늘부로 당신과 권민주는 내 보호해에 있다. 그는 김동욱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가 즉시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김 비서, 뚝딱이 어린이집은 오늘부로 폐쇄한다. 네, 한서연이 놀라 반문했다. 유진재단에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새 보육시설을 인수했어. 그곳의 모든 원아와 교사들은 오늘부로 그곳으로 옮겨질 거야. 물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권지혁이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민준이를 데려와.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게. 그는 다시 한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최강민은 5년 전에 선을 넘었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까. 얼음 요새 위에 눈이 선언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권지혁의 선언은 공원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부로 당신과 권민주는 내 보호하에 있다. 한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 넉나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5년간의 도피 생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이 남자가 내민 손이 구원인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김동욱 비서가
한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뚝딱이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민준군을 안전하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부축하려 했지만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안 돼요. 민준이는 제가 데리러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당신들이 갑자기 닥치면 아이가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태양그룹 사람들이 그녀의 눈이 공원 입구를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최강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권지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그녀의 공포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다. 당신과 함께. 그는 이미 후드티를 벗고 차량에서 가져온 말끔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평범한 행인에서 순식간에 유진그룹의 총수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그녀가 알던 5년 전의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위협하게 두지 않아. 권지혁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차문을 열었다. 김비서, 플랜 B에서 플랜 C로 변경한다. 어린이집 주변 청소 작업 즉시 개시해.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어떤 쓰레기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청소라는 단어에 김비서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그는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암호화된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살벌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80층. 최강민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막 도착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5년 전 놓친 암캐가 감히 권지혁의 새끼를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아침 권지혁이 그 암캐와 접촉했다는 사실까지. 그의 육중한 몸이 의자 깊숙이 파묻혔다. 어리석은 놈. 최강민이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낄낄거렸다. 내 경고를 잊었나 보군. 5년 전에 조용히 묻어버렸어야 할 것을. 감히 내 비자금 장부를 훔쳐 달아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라도 알려줘야지. 그는 수행비서에게 턱짓했다. 권지혁이 그 계집을 만났다고. 네, 회장님.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접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강민의 분노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질식시켰다. 최강민의 눈이 번뜩였다. 어린이집 하신이 돕는군. 권지혁에게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야.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니 그걸 부러뜨려야지. 그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당장 처리팀에게 연락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길목, 우연한 사고. 알지, 아주 우연하게 말이야. 최강민은 권지혁이 그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려 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지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권지혁이 그저 몇 명의 경호원을 붙여줄 것이라 생각했지. 유진그룹의 정의 그림자 팀 전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권지혁과 한서연 그리고 김비서가 탑승한 차량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완벽한 방탄 처리와 군용 등급의 통신 장비를 갖춘 특수 제작 세단이었다. 그들 앞뒤로 평범한 택배 트럭과 SUV로 위장한 그림자 팀의 차량. 4대가 조용히 호위하고 있었다. 뚝딱이 어린이집 주변 방형 500m는 이미 민간인 복장의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들이 어린이집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은 긴장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노숙자 2명이 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척하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정확히 권지혁의 차량을 향해 있었다. 태양그룹의 감시조였다. 권지혁은 그들을 무시했다.
김비서. 처리 중입니다. 김비서가 말하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구청 단속반원으로 위장한 그림자팀 2명이 노숙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골목 뒤로 끌고 갔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끝났다. 한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량이 어린이집 문 앞에 멈춰 섰다. 김비서가 먼저 내려 원장에게 다가갔다. 유진재단 복지팀입니다. 권민준 아동의 긴급 건강검진이 필요하여 보호자 한서연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잠시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유진재단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이었다. 한서연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그 순진한 미소가 한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랑 잠깐 어디 좀 가야 해.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권지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민준을 받아들고 한서연을 다시 세단 뒷좌석에 태웠다. 권지혁의 옆자리였다. 민준은 김비서의 품에 안겨 앞좌석에 탔다. 아저씨, 누구세요? 민준이 김비서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안전벨트 맬 시간이다, 꼬마야. 김비서가 딱딱하게 대답하며 아이의 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출발해. 권지혁의 명령이 떨어졌다.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VVIP 펜트하우스 권지혁의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말 그대로 하늘 위의 성이었다. 차량은 복잡한 신림동 골목을 빠져나와 남부 순환로로 진입했다. 한서연은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고급스러운 차 안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일어났다. 교차로였다. 신호가 막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 오른쪽 골목에서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경적도 울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튀어나왔다. 트럭의 목표는 명백했다. 권지혁과 한서연 그리고 민준이 타고 있는 중앙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최강민의 우연한 사고가 시작된 것이다. 계기야, 한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5년 전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권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비서, 대응합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호위 차량들의 움직임이 변했다. 앞서가던 SUV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세단의 앞을 막아섰고 뒤따르던 택배 트럭 위장 차량, 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광 덤프트럭은 권지혁의 세단 대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끼어든 택배 트럭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택배 트럭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덤프트럭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트럭 운전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목표물은 멀쩡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덤프트럭이 1차 충격을 가하고 승합차가 2차로 세단을 포위하여 탑승자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직접 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회장님, 오른쪽입니다. 앞좌석에 김비서가 외쳤다. 권지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덮었다. 동시에 뒷좌석의 방탄 유리에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승합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었다. 민준아, 한서연이 절규했다. 김비서는 이미 민준이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감싸고 좌석 아래로 몸을 숙였다. 이 모든 혼란은 단 10초 만에 일어났다. 그때 권지혁의 세단 뒤를 따르던 또 다른 그림자팀의 차량. 평범한 택시로 위장했던 차가 괴한들이 내린 승합차의 뒤를
맹렬한 속도로 들이받았다. 동시에 교차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들이 유진 측이 미리 포섭해둔 관할 경찰이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접근했다. 젠장 짭새들이야 빠져. 덤프트럭 운전사와 괴한들은 경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자 당황했다. 그들은 차를 버리고 인파 속으로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교차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그림자 팀 요원들에게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권지혁의 운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겨진 택배 트럭과 승합차 사이의 좁은 틈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세단은 총알처럼 교차로를 벗어났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한소연은 권지혁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화약 냄새와 남자의 채취 그리고 피 냄새를 맡았다. 권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재킷 어깨 부분이 찌그러진 차체에 긁혀 찢어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가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사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대답했다. 민준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이는 그저 아빠의 뒷모습과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은 김 비서의 팔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5년간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숨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강민은 괴물이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과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것도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였다. 이게 그들의 경고예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릴 죽이려 한 거라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타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의 눈은 방금 전에 혼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를 눌렀다. 유진그룹 법무팀장이었다. 나다. 지금부터 태양그룹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해. 그리고 언론에 흘릴 준비해. 태양그룹 대낮도심 한복판에서 조직적 살인 미수. 그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공포가 남아있었다. 이건 전쟁 선포다. 권지혁의 얼음 요새는 이제 적의 포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걸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협한 대가가 무엇인지 최강민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남산의 정상 부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곳에 권지혁의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최첨단 보안 기술이 집약된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기 힘든 완벽한 하늘 위의 요새였다. 방금 전에 격렬한 추격전과 총성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특수 제작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차량에서 내린 한서연은 여전히 아들 민준을 부서질 듯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사방이 통유리로 된 펜트하우스의 거실로 들어서며 숨을 삼켰다. 5년간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만 전전하던 그녀에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그녀를 안심시킨 것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었다는 절대적인 안전감이었다. 회장님, 주치의가 대기 중입니다. 김동욱 비서가 이마에 흐른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기계처럼 평온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나 말고 저 두 사람부터. 그는 턱짓으로 한서연과 민준을 가리켰다.
특히 아이. 놀랐을 거다. 아동심리 상담사도 부르도록. 그의 명령은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보호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한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방금 자신과 아이를 위해 피를 흘렸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트럭과 충돌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5년 전 그저 하룻밤의 상대로만 기억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고 지금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한서연이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민준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저 큰 눈으로 이 낯선 장소와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권지혁을 말없이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한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들어왔다. 한서연과 민준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한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도 주치의에게 다가갔다. 이마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찢어진 어깨 근처에는 차량 파편에 긁힌 상처가 꽤 깊었다. 그는 소독약의 따가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한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놀란 것 같다고. 지금은 안정제를 맞고 잠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권지혁이 물었다. 저도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팔에 난 가벼운 찰과상을 내려다보았다. 그것보다 아까 그 트럭, 그 사람들, 태양그룹의 처리 팀이다. 권지혁이 상처 치료를 받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최강민이 쓰는 더러운 손이지. 5년 전 당신을 협박했던 자들도 그들일 거다. 그는 셔츠를 여미며 일어섰다. 그의 눈이 거실 통유리 넘어 서울의 야경을 향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최강민은 내가 나선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오늘 그는 내 앞에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선전포고를 넘어선 모욕이야. 권지혁은 한서연과 민준이 머물 방으로 걸어갔다. 넓고 아늑한 방, 최고의 방음시설과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다. 민준이는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작은 얼굴,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진그룹의 총수로 얼음 요새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존재가 눈앞에 누워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이의 얼굴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서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지만 이 작은 아이의 얼굴을 만지는 것은 두려웠다. 아저씨. 그때 잠든 줄 알았던 민준이가 실눈을 떴다. 아이는 안정제 기운에 취해 있으면서도 낯선 존재의 기척을 느낀 것이다. 권지혁의 몸이 굳었다. 누구세요?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권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 냄새, 아니네. 그 작은 중얼거림이 권지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한서연이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그의 망설이는 손길을 보았다. 당신은?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권지혁은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유진그룹의 심장부와 연결된 그의 전쟁 지휘소였다. 최강민을 무너뜨릴 거다. 그가 서재에 문을 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거야. 서재 안에는 이미 김동욱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그림자팀의 수석 전략가가 홀로그램 화상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방금 전에 사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긴급 전쟁 회의였다. 권지혁이 중앙의 의자에 앉자마자 서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김 비서, 오늘 습격에 동원된 처리팀, 생포한 인원은 덤프트럭 운전사 포함 총 3명입니다. 나머지는 경찰 우리 측과 교전 중 사살되거나 자폭했습니다. 태양그룹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필요 없어. 그 3명이면 충분해.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법무팀장, 지금 즉시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최강민을 직접 고발해. 언론에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조직적 테러 행위로 공표한다. 법무팀장이 망설였다. 회장님,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강민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야지. 권지혁이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림자의 방식을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들의 입에서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해.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의 방식,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고문과 신문을 의미했다. 권지혁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건드린 대가로 괴물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권지혁이 서재 한쪽에 서 있던 한서연을 불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있었다. 이리 와서 앉아. 그가 그녀를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5년 전 당신이 봤다는 최강민의 비자금 장부. 그게 지금 필요해.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 파일은 그들이 날 협박했을 때 내가 보는 앞에서 전부 삭제했어요. 내 노트북 백업 드라이브까지 전부. 그래서 그들이 날 살려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한서연이야. 유진 데이터에서 내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최고의 분석가였지. 당신이 그런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된 폴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모든 원본을 포기했을 리가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분명히 어딘가에 백업을 해뒀어. 최강민조차 생각하지 못할 곳에. 그들이 당신의 모든 저장 장치를 파괴했지만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으니까. 한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권지혁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5년간의 도피 생활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 말해. 권지혁이 그녀를 압박했다. 최강민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한 건 그가 5년 전의 증거를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없어. 그놈은 또다시 우리를 죽이려 들 거다. 다음번엔 나도 민준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민준이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잡았다.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게 아직 남아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어디에? 유진 데이터 서버. 하지만 일반 서버가 아니에요. 5년 전 제가 테스트하던, 지금은 폐쇄되었을 크로노스라는 이름의 딥 아카이브 서버예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저조차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에어룸 요새의 총수 권지혁의 입게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지독히도 섬뜩한 미소가 어렸다. 됐어.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지금 즉시 유진 데이터 서버실을 통제한다. 크로노스 코더 서버를 찾아내. 당장. 권지혁은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 있었다. 최강민. 그가 낮게 읊조렸다. 내 놈은 네가 이미 죽였다고 생각한 유령에게 발목을 잡히게 될 거다. 얼음 요새묘의 방역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유진그룹 전체에 신경망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방금 전의 습격으로 피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재는 차가운 기계음과 데이터가 오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권지혁은 젖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5년 만에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돌아온 한서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동욱 비서가 유진데이터 센터장과 직접 연결된 보안 채널을 열었다. 회장님, 센터장입니다. 스크린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말씀하신 크로노스 서버 찾았습니다. 하지만 뭐지? 권지혁의 목소리는 기다림을 용납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완벽히 격리된 딥 아카이브 서버입니다. 5년 전 폐쇄된 이후 전원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막 전원을 연결했지만 메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서연 씨를 연결해. 권지혁이 센터장의 말을 잘랐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인가? 한서연은 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5년 만에 보는 익숙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아니요, 제가 설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이 시스템의 뒷문을 알아요. 그녀는 5년 전 그 누구도 모르게 자신만의 작은 통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철옹성 같던 데이터 센터의 방화벽이 속수무책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 센터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유진그룹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5년 전 한 연구원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놀림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5년의 세월이 그녀를 망가뜨렸지만 그녀의 천재성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알던 최고의 분석가였다. 찾았어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크린에 CHRONOS Deep Archive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걸어둔 다중 암호화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다. 최종 복호화 암호 입력, Enter Final Decryption Key.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다. 암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얘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 이 순간 최강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눈앞에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었다. 너무 오래됐어요. 5년간 도망치면서 그날의 기억은 잊으려고만 했어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거였는데. 김동욱 비서가 나섰다. 회장님, 그림자 해킹팀을 투입하겠습니다.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안 돼요. 한서연이 소리쳤다. 이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5번 틀리면. 파일은 영구적으로 자폭하도록 설정해뒀어요. 최강민이 절대 찾지 못하게, 나만이 열 수 있게. 서재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기회는 단 5번. 그리고 그 열쇠는 5년의 트라우마 속에 묻혀버렸다. 권지혁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가 압박하면 할수록 그녀의 기억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터였다. 그는 처음으로 얼음 요새의 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와 센터장에게 손짓했다. 모두 나가 있어. 서재에는 권지혁과 한서연 2사람만 남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차 한잔하지. 그가 인터폰으로 차를 주문했다. 지금 차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서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저걸 열어야 민준이가 안전해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 권지혁이 낮게 말했다. 5년 전 그날을 생각해. 당신이 그 파일을 숨기던 날,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지? 그의 질문은 그녀를 5년 전 그 지옥 같은 날로 데려갔다. 최강민의 하수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뱃속의 작은 생명과 함께 도망쳐야 했던 그날, 무서운 생각을 했냐고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복수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 그녀의 시선이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방을 향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만약에 최강민이 우릴 찾아내 죽인다면 이 증거가 그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주기를, 그렇게 바랐어요. 따뜻한 차가 배달되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찻잔을 건넸다. 그럼 암호는 그 두 가지와 관련이 있겠군. 아들과 복수,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분명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날의 단서였어요. 한서연은 찻잔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뇌가 필사적으로 5년 전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그때였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잠옷차림에 민준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안정제 기운에서 깨어난 모양이었다. 엄마. 민준아. 한서연이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권지혁이 손으로 제지했다. 그는 아이가 스스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는 넓은 서재와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겁먹은 기색 없이 또박또박 걸어와 한서연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여기 어디야? 집 아니야. 아까 쿵 했어. 아이가 아까의 사고를 기억하는 듯 했다. 괜찮아, 민준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한서연이 아이를 다독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이마에 붕대를 감은 권지혁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권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삶에서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다. 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아파요. 민준이가 그의 이마를 가리켰다. 권지혁은 그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는 막힘없이 연설했지만 이 작은 아이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다. 괜찮다. 그가 간신히 대답했다. 엄마도 아까 울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가 엄마 지켜준 거예요. 아까 차에서처럼. 아이는 김비서가 아닌 권지혁이 한서연을 감쌌던 것을 똑똑히 본 것이다. 권지혁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피를, 자신의 눈을 꼭 닮은 아이. 그는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지켜줄 거다. 너랑 내 엄마. 그 순간이었다. 한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켜준다. Protect. 아들, my son. 그날의 단서. 그녀는 민준이를 끌어안은 채 미친 사람처럼 서재의 메인 콘솔로 달려갔다. 기억났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최종 복호화 암호 입력. 그녀는 입력했다. PROTEGTMJ 026 지킨다. MJ 민준 EM1G6 9년 전 그들이 함께 보낸 그날 밤의 날짜. 엔터키를 누르자 시스템은 잠시 침묵했다. 한서연의 숨이 멎었다. Access granted. 파일 복호화 중 10%, 50%, 100%. 스크린이 수백 개의 파일 목록으로 가득 찼다. 날짜, 입금처, 수신인, 역의 계좌 번호, 로비 대상 정치인의 이름까지. 5년간 잠들어 있던 최강민의 아킬레스건,
그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다. 한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민준이가 그녀의 뺨을 작은 손으로 만졌다. 엄마 울어. 한서연은 울면서 웃었다. 5년 만에 해방감이었다. 권지혁은 스크린 앞에 섰다. 그의 눈은 파일 목록을 불태울 듯이 훑어내렸다. 잃어버린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김동욱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빼내온 내부 고발 자료랑 대조해. 그리고 검찰총장,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연결할 준비해. 그는 자신의 어깨에 기댄 한서연과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아들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완벽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한서연이 복구해낸 5년 묵은 데이터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부패한 기둥들의 설계도였다. 권지혁, 한서연, 그리고 김동욱 비서와 법무팀의 핵심 인원들은 밤을 새워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와 눈부신 역량을 발휘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았고 5년 전 자신이 심어둔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그 거미줄의 끝을 찾아냈다. 이건... 한서연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단순한 뇌물이 아니에요. 이건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체를 사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금은 케이맨 제도를 거쳐 박성진 의원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성진 의원,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바로 그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심사위원장이었다. 최강민은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매수한 상태였다. 노매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판을 짜놨군. 권지혁이 말했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최강민은 꼬리를 자를 거다. 박성진 장관은 그저 정치 자금이라고 발뺌하겠지.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그놈이 이 판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어야 해. 그는 김동욱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유진그룹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나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언론에 흘려 유진그룹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에 공식 참여한다.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이미 태양이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뛰어드는 것은 수천억을 그냥 불태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드는 거다. 권지혁이 차갑게 웃었다. 최강민은 내가 감정적으로 복수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어제의 습격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돈을 쏟아붓는다고 믿게 만들어야지. 그 늙은 여우의 시선을 이 사업에 완벽하게 고정시켜야 해. 그래야 등 뒤에서 날아드는 칼을 보지 못할 테니까. 이것이 권지혁의 양면 전략이었다. 전면에서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경제전쟁을 일으켜 적의 시선을 붙잡아두고 후면에서는 복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과 정의의 칼날을 가는 것.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최강민 회장은 어젯밤의 습격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어차피 그 계집과 아이는 도간에 든 쥐야. 권지혁이 제 펜트하우스에 숨겨뒀다지. 그래봐야 새장 속의 새일 뿐. 그는 권지혁이 회사를 동원해 자신을 보호하리라 예상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전면전의 시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5년 전 데이터는 이미 파기했다고 믿었기에 그는 권지혁이 가진 패가 없다고 확신했다. 권지혁의 분노는 그저 치기 어린 복수심 정도로 치부했다. 그나저나 어제 동원했던 놈들은 어떻게 됐나? 3명 유진 측에 생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3명쯤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해야 할 텐데. 최강민이 찜찜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긴급 속보가 그의 사무실 대형 TV에 떴다. 속보 유진그룹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격 참여 선언. 태양그룹과 정면 충돌 예고. 최강민은 그 뉴스를 보고 불쾌했던 기분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저 어리고 멍청한 놈을 보게 고작 그 정도였나. 그의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다. 회장님, 유진이 저렇게 나오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출혈하니? 저놈은 지금 제 발로 불길에 뛰어든 거야. 최강민이 시가를 피워 물었다. 권지혁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 제 여자와 아이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니 복수심에 눈이 먼 거지. 감히 이 최강민의 텃밭인 건설에서 싸움을 걸어. 최강민에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자신의 모든 로비와 인맥이 총동원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는 권지혁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신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었다고 판단했다.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최강민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권지혁이 저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나는 유진그룹의 다른 사업을 흔들면 돼. 저놈은 양쪽에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이사 외에 전에 유진이 얼마를 쓰든 2배를 써 저놈의 돈줄을 말려버리라고 해. 최강민은 권지혁이 자신을 흉내내어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권지혁의 도발을 그저 감정적인 대응이라 폄하했고 자신의 모든 자원과 신경을 이 거대한 사업 입찰 전쟁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두 거인의 전쟁이라며 떠들어댔고 양 그룹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편 폭풍의 눈인 펜트하우스는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했다. 권지혁은 태블릿으로 입찰 전쟁 상황을 체크하면서 동시에 한서연과 법무팀이 정리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검토했다. 최강민이 미끼를 물었군. 권지혁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그는 지금 입찰 가격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우리가 그의 진짜 생명줄을 보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지. 한서연은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찾았어요. 마지막 조각. 최강민이 박성진 장관에게 돈을 건넨 방식.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어요. 박 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미술관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거래 내역. 5년 전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것은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5년 전의 장부와 현재의 거래 내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최강민은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대담하게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 너머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에서는 수천억이 오가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진짜 승부는 이미 이곳에서 결정되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잠에서 깬 듯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다. 한서연이 아이에게 달려가려 하자 권지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아이를 대하는 법이 서툴렀다. 그는 민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왜 깼지? 민준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권지혁이 의아해했다. 펜트하우스는 완벽하게 방음되어 있었다. 아니, 아저씨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아까부터 계속 전쟁, 싸움. 최강민. 권지혁과 한서연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권지혁은 잠시 아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을 닮은 그 눈동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시끄러웠지. 그는 손을 뻗어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곧 조용해질 거다.
그는 일어서서 김동욱 비서를 불렀다. 데이터 패키징 완료됐나? 네, 회장님. 최강민과 박성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의 5년간의 범죄 증거 목록입니다. 완벽합니다. 좋아. 권지혁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평온했다. 최강민은 지금쯤 스마트시티를 따냈다고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금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속특별감찰팀 라인에 연결해. 그리고 이 패키지를 익명의 제보로 넘긴다. 태양그룹이 감히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폭풍을 선물해줘야지.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 중앙에 선 최강민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의기양양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바로 어제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태양그룹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권지혁이 벌인 입찰 전쟁을 떠올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수천억을 쏟아부으며 자신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국 제국의 힘 앞에서는 풋내기 애송기에 불과했다. 그는 권지혁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막대한 자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며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 승리를 공식화하고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할 참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강민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유진그룹의 비이성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미래를.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다. 장내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이었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자신들의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 황급히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태양그룹 최강민 회장. 5년간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청와대 특별감찰팀 익명 제보 근거로 태양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단독 태양그룹 유진그룹 총수 일가살인 미수교사 혐의. 생포된 용의자 3명. 최강민 지시. 자백. 단상 위에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빨간색 하한가 화살표가 뜨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최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거 꺼, 저 가짜뉴스. 같은 시각 남산의 펜트하우스. 권지혁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주주총회장의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그리고 그 뒤에는 김동욱 비서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폭풍이 태양을 삼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시작됐군. 권지혁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흥도 실려있지 않았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언론에 자료가 배포된 지 정확히 5분 후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특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사관들의 외침은 최강민의 연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비명이 뒤엉켰다. 최강민 회장. 특검을 이끄는 차장검사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놈들 내놈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최강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 그놈이 자신을 속인 것이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미끼였다.
자신이 그 미끼를 물고 날뛰는 동안 권지혁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5년 전 그 데이터. 파괴했다고 믿었던 그 유령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권지혁, 이 개자식. 최강민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탑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어딜 만져 내 변호사 부르기 전까진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는 단상 위에 물병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단상 뒤편의 비상구로 몸을 날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그의 처리팀 잔당과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뿐이었다. 막아 저놈들 막아. 그가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수행 비서에게 소리쳤다. 최강민은 비상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다. 1층 로비만 벗어나면 대기시켜둔 자신의 방탄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탈출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1층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차량이 아니었다. 고요한 침묵, 그리고 호텔 로비에 정식 보안 요원 복장을 한, 그러나 눈빛은 그 어떤 수사관보다 차가운 사내들. 권지혁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호텔의 모든 탈출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길을 비켜. 최강민이 헉헉거리며 소리쳤다. 그림자 팀의 리더는 대답 대신 그의 뒤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특검 수사관들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최강민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 안에 숨기고 있던 작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다. 비상용 독침이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수사관을 향해 그것을 휘두르려 했다. 오지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그림자 요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정확한 손날치기가 최강민의 손목을 내리쳤고 독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다른 요원이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거구의 최강민이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은 찰나에 일어났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최강민은 이미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 검사가 그림자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최강민은 호텔 정문으로 끌려 나왔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남자는 넥타이가 풀어헤쳐지고 값비싼 슈트가 흙먼지로 더러워진 채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선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권지혁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다. 권지혁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내가 나가서 내 놈의 핏줄까지. 그의 마지막 말은 수사관들에 의해 입이 막히며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삼켜졌다. 태양그룹의 시대는 그렇게 한낮에 주주총회장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펜트하우스. 권지혁은 최강민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한서연은 이미 5년간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권지혁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서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는 한서연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문기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에게로 걸어갔다. 민준이는 울고 있는 엄마와 TV가 꺼진 검은 화면,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이 앞에 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이 아닌 자신의 가족 앞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배우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렀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서재 안의 공기는 TV가 꺼진 뒤에도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강민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권지혁의 귀에는 여전히 한서연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모든 것을 지켜본 아들 민준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축배를 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에게서 민준이에게로 옮겨갔다. 아이는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지도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못한 채 그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작은 모습이 마치 지난 5년간의 위태로운 삶을 대변하는 듯 했다. 권지혁이 내밀었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민준이는 마침내 작은 발걸음을 옮겼다. 권지혁을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서연에게로. 아이는 말없이 엄마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였다. 그 모습에 한서연의 울음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왔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권지혁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그는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이룬 승리는 저 모자에게는 5년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일 뿐이었다. 그는 김동욱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의료팀과 심리상담사 24시간 대기시켜.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 전체를 이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김 비서가 물었다. 게스트 윙 말씀이십니까? 권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어줬다. 아니, 내가 머무는 메인 윙으로. 그리고 아이 방을 새로 꾸며 필요한 건 한서연 씨에게 직접 묻도록. 그는 자신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양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최강민 회장의 비자금은 정계를 뒤흔들었고 박성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구속되었다. 태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그가 공들였던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유진그룹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언론은 유진그룹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린 다크나이트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권지혁 회장이 자신의 가족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를 지키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얼음 요새라는 별명은 강철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결국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인 유진그룹에게 돌아갔다. 권지혁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더 이상 그룹의 외형적인 성장에 있지 않았다. 몇 주 후 유진그룹 본사 회장실. 권지혁은 김동욱 비서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강민은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양그룹의 우량 자산은 유진캐피탈에서 성공적으로 인수 완료했습니다. 권지혁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김비서. 그리고 회장님.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언론에서 계속 그날의 습격과 한서연 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준비된 공식 답변대로 처리할까요? 권지혁은 그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사진 옆에 며칠 전 몰래 찍은 민준의 잠자는 얼굴 사진을 놓아두었다. 두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숨길 필요 없어. 최강민이 했던 짓을 내가 반복할 이유는 없지. 법무팀에 연락해. 권민준, 내 아들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당장 진행해. 그리고 언론에는 유진그룹 회장 권지혁 늦게 찾은 아들 공식 인정이라고 발표해. 김동욱 비서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알던
얼음 요새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산 펜트하우스는 유난히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서재로 향하지 않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바닥에는 그가 주문한 최고급 원목 체스판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는 이미 그 앞에 앉아 말들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넥타이를 풀며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체스 해본 적 있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권지혁은 인내심을 갖고 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킹이야. 가장 중요하지만 한 번에 한 칸밖에 못 움직여. 그리고 이건 퀸. 가장 강력하지. 어디로든 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한 가장 부드러웠다. 민준이는 특히 나이트의 움직임을 흥미로워했다. 장애물을 뛰어넘네요. 그래, 권지혁이 말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뛰어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지. 그는 자신이 최강민을 상대로 썼던 전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체스에 몰두해 있을 때 한서연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도망자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배려로 유진그룹 리스크 분석 TF팀의 비공식 팀장으로 복귀해 있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권지혁이 민준이에게 체스를 가르쳐주는 모습. 그녀가 5년간 꿈에서도 그리지 못했던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당신 팀 허술하더군요.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권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지? 인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금 흐름은 완벽하게 잡았지만 동남아시아 원자재 수급 라인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2년 뒤 원자재 파동 때 태양그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그녀가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다. 권지혁은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분석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부로 리스크 분석실 실장 자리로 정식 출근하도록. 한서연은 웃었다. 5년 만에 되찾은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미소였다. 연봉 협상부터 하죠, 회장님. 지난 5년간의 위자료까지 포함해서요. 권지혁의 입기에도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바로 그때 체스판을 내려다보던 민준이가 퀸을 밀었다. 체크. 권지혁은 놀라서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한서연과 이야기하는 사이 자신의 킹이 완벽하게 구석에 몰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 작은 5살 배기 아이를 보았다. 그는 크게 웃었다. 낯설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체크메이트네. 내가 졌어, 민준아. 민준이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킹이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한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권지혁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고 반대편 손으로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창한 결혼식도 화려한 고백도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웠던 남자 얼음 요새 권지혁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공포로 시작된 인연은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를 완수했고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아물기 시작했다.